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그 스티픈 호킹 교수님이 써주신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은 그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버전이고요. 버전은 크게 두 가지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짧고 쉽게 쓴 뭐 시간의 역사인가요? 이게 이제 한 버전이고요. 하나는 그림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그림이 추가됐다고 해서 사실 난이도가 전혀 쉬워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팅이 들어간 그 버전입니다. 그 책은 1988년도에 처음 나왔었고요. 그 영국에서는 발간된 이후에 한 4년, 5년 정도 베스트셀러에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흥미로운 거는 이 아마존에 그 호킹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서평을 올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다 읽으면 서평을 올릴 때 이제 뒷부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책을 앞부분만 읽으셨으면은 책의 서평을 올릴 때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올릴 거거든요. 근데 책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면, 아하, 이 독자들이 앞부분만 읽으셨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바로 굉장히 앞부분만 사람들이 서평을 올리고 크게 이제 뒷부분까지는 없는 걸로 이제 악명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섭취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 9년 요 정도에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뭐 과제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제 중에 대부분이 리딩 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숙제를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고요. 근데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중에 수학과 도서관, 요거 아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설사 그 대학교를 졸업했어도 도서관도 너무나 많고 중앙도서관도 너무나 커요. 그래서 아는 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과에 딸려 있는 베티 앤 고드머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굉장히 최신적으로 이렇게 최신 책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공학 관련 기초 자연과학 책들이 많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The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이 스티픈 호킹이 지으신 책이 거기에 이제 전시가 돼 있어요. 최초 뭐 인쇄본이겠죠. 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글판도 있죠. 책이 이제 1988년도에 나왔으니까 정말 아쉽게도 이제 한글판 봤을 때 너무 오래되고 좀 먼지도 좀 쌓여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한국에서 사서 기증을 이제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할 때는 스티픈 호킹 교수님이 실제로 건빌 앤 키스라는 컬리지에서 연구 중이셨고요. 다른 분들에 의하면은 저는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건빌 앤 키스 컬리지 근처에 갔을 때 가끔씩 휠체어를 밀고 산책하는 모습을 뵀다는 분도 있었어요. 자, 학설하고 그러면 바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을 이해하기 위한 종착점까지 3단계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의 팽창, 우주의 거동, 요 부분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시간에 대한 것, 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대성 이론은 뭐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의 출발은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빛이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쌍둥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 지구에서 멈춘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50년이 지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 쌍둥이가 우주선을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 한 뭐 빛의 속도의 뭐 한 80%? 그러니까 0.8 뭐 광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하고 오면은 저는 이제 50살이 더 늙은 나이가 되지만 뭐 저와 쌍둥이는 한 3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뭘 또 의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간도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도, 그러니까 거리도 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용된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변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저희가 시간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간이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이 공간 변하는 건 사실 간단한 수학이 들어갑니다.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 수학자 친구 그로스만의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파이가 항상 3.14가 아닌 경우인 거예요. 우리 평면에서 원주율을 계산하면 3.14가 되잖아요. 근데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건 이제 3.14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공간이 왜곡되어 있다 하면 뭘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평평한 게 아니라 그 주위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하나 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 매스에 의해서 공간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됐기 때문에 서로의 끌어당기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력이랑 연결되게 되죠. 사실 중력은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이 이제 처음 그 제안을 하게 되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뭐 착안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 뉴턴은 이 중력이 왜 일어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브로드하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만류인력의 법칙이 일어난다 정도만 그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려운 부분이 1, 2%가 남아있죠.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긁어준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냐면은 여기에서 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항상 그 예를 들어서 공간은 빛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일직선으로 올 거잖아요. 그 공간을 타고 올 거잖아요. 근데 공간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빛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공간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면 이렇게 벗어나겠죠. 그렇죠.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직선이긴 한데 그 공간을 타고 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출해낸 분이 그 마찬가지로 캠브리지 대학의 에딩턴 그 천문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식할 때 수성의 어떤 그 위치 관찰을 통해서 빛이 왜곡돼서, 그러니까 빛이 휘어서 우리까지 들어오는구나, 즉 태양 근처에 공간이 왜곡돼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았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상대성 이론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주의 팽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허블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 나올 수 있죠. 허블이라는 분은 이제 도플러 효과를 우주 관측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적색 편의를 통해서, 즉 어떤 별들이 그 색깔이 이렇게 계속 변할 수도 있잖아요, 관측할 때. 근데 적색으로 변하더라. 그 의미는 더플러 이펙트에 의해서 이제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우주는 그러면 팽창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거꾸로 계속 감아볼까요?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뭐 최초 상태가 나오겠죠. 아마 고밀한 조건이 나올 거고요. 그게 이제 빅뱅이 시작될 때는 어떤 그 특이점 조건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965년에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그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 분들이 뭘 하고 계셨냐면은 파장이 한 1cm 정도 되는 극초단파 검출 실험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안테나에서 계속 이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검출기에서는 예측보다 더 많은 양의 이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배설물 청소도 하고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해봤더니 배설물과 상관없이, 노이즈와 인지와 상관없이 계속 어떤 특정 복사선이 검출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방향에 관계없이 계속 검출되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비슷한 시기에 조지 가모브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초기 우주에서 고밀이라고 그랬죠. 이때 그 백열이 발생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흔적으로 어떠한 복사선이 계속 방출됐을 거다. 그 방출된 복사선은 어딘가에서 계속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것들이 검출되면은 극초단파 형태로 검출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설을 세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분,
이 두 분이 그거를 검출하게 된 거예요. 극초단파를 검출하게 된 거예요. 즉 초기 상태의 우주는 굉장히 고공고밀했다. 어떤 특이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로 이제 펜지와스와 윌슨 이 두 분은 그 1978년에 노벨상을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그러면 이제 최초 조건에서 이게 모델이 몇 가지 있거든요. 계속 팽창하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기도 할 것인가? 이제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는 팽창할 때마다 이 온도가 계속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빅뱅 초기 조건에서는 온도가 약 한 10에 뭐 34승 정도 온도고요. 현재는 이제 한 3도 정도 절대 온도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되겠죠. 굉장히 추운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빅뱅 이후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 이제 원자가 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우주의 팽창이 좀 느려지게 됐고요. 우주의 팽창이 느려졌다는 얘기는 이제 재수축이 일어나기도 했겠죠. 일부 경우에요. 그래서 재수축이 일어났을 때 바깥쪽을 이제 중심으로 끌어다니면서 서로 이제 뭐 공간의 변경, 이게 중력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회전하기 시작했겠죠. 즉 이제 원자에서 출발한 은하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그 상대성 이론과 그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의 화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태양에 저기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철수가 라이언 잘 있어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저와 동일한 시간일까요? 여기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대략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가 Hi, hello, hi, how are you? 뭐 얘기를 했어도 저는 8분 전에 철수의 인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 정보가 빨리 간다 해도 8분 후 철수는 저의 인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즉 시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흥미롭죠. 시간이 항상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개념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죠. 우주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걸 알고 있지? 지금의 의미가 뭐지? 다 다르잖아요. 지금의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 저자가 여기서 몇 가지 그 논리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연력학적 제2법칙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력학적 제2법칙에 의하면은 우리 닫힌 개에서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데 한 축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꼭지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주론적 시간의 화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연력학적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 화분이 여기 하나 있는데 혹은 꽃병이 하나 있는데 확 깨졌어요. 근데 깨졌는데 그게 와장창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 깨질 수 있겠죠. 근데 깨졌는데 이게 막 가루로 흩어질 거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깨졌는데 이게 확률 높게도 그런 파편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졌는데 다시 확률이 그러한 그 조각조각들이 다시 합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꽃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꽃병을 떨어뜨리면 이건 깨진다. 박살이 나는구나. 알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큐브 게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3x3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막 그 색깔 맞추는 그 정육면체의 색깔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 그 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정육면체의 색깔들이 모두 완벽하게 똑같은 색깔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 색깔이 흐트러질 거예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딱 여기까지 읽으니까 질문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바로 블랙홀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블랙홀은 예를 들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어떤 특정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고공고밀 조건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이 연력학적 제2법칙이 혹시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제 우주 전체적으로는 사실 연력학적 제2법칙을 계속 만족한다 하더라도 특정 부분에서는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반대로 쑥 하면은 시간이 그래도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안 흐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멈추거나 혹은 수축하는 곳에서는 시간이 사실 반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가설이 생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저자도 거기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자도 사실 블랙홀 조건에서는 시간에 역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펼쳤고요. 근데 이 가설은 완전히 틀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이제 멋들어지게 반론을 지게 하고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제자 연구에 의하면은 시간의 역전은 발생하지 않고 계속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걸로 이제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우주의 전개,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의 화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책은 한 23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다음날 출근이 이제 걱정되는데 재밌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업무가 걱정되는데 계속 밤에도 늦은 밤까지 읽게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쉽사리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최초 말씀드린 것처럼 허킹 인덱스가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간의 의미가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김상옥 교수님이 쓰신 김상옥의 과학 공부 이런 책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티븐 호킹 교수님이 지은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두 책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 외에도 많은 좀 흥미로운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거나 이제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계속 한번 토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시간의 역사 강원수고